안녕하세요. 곧 떠나실 해외여행. 설레는 만큼 이 건강 걱정도 되시죠? 네, 그렇죠. 낯선 곳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정말 여행 다 망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자료죠. 해외여행자를 위한 건강 지침. 여기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예방접종을 미리 좀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현지에서 혹시 마주칠 수 있는 감염병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모기나 진드기 같은 벌레 물려서 생기는 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흔히 겪는 여행자 설사. 네. 이런 건 어떻게 예방하고 또 혹시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뭘 해야 하지 하는 답을 좀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가 바로 그거죠. 이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행 전에 뭘 준비해야 할지 좀 명확하게 알고 또 현지에서 생길 수 있는 건강 위험을 확 줄이도록 돕는 거.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행 전 건강 상담이라고 하던데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행 전 상담이요. 이게 단순히 뭐 가도 된다 안 된다 이걸 넘어서요. 정말 개인한테 딱 맞는 그런 건강 전략을 짜는 과정이거든요. 개인 맞춤 전략이요? 네.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냥 어디 가는지 그 목적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가는지 또 얼마나 오래 있는지 가서 뭘 할 건지 뭐 숙소는 어떤지 심지어 고도 변화 같은 것까지 다 따져봐야 하거든요. 와, 생각보다 훨씬 자세한데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여행 가시는 분의 원래 병력이라든지 지금 드시는 약, 알레르기 유무, 혹시 임신 중이시거나 계획이 있는지 이런 개인 건강 정보까지 다 합쳐져야 정확하게 위험 평가를 하고 또 필요한 예방 조치를 딱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뭐 어디 간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여행 스타일이랑 건강 상태를 다 종합해서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예방접종, 여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자료 보니까 뭐 기본, 권장, 필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던데요? 네, 맞아요. 기본 접종이라고 하는 건 뭐 여행 가든 안 가든 원래 평소에 맞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파상풍 주사라든지 MMR 같은 거요. 네. 그리고 권장 접종은 이제 기본 접종 말고 여행지에서 어떤 특정한 위험이 예상될 때, 뭐 예를 들어서 A형 간염이나 장티푸스 위험 지역으로 간다 이럴 때 고려하는 백신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필수 접종, 이게 이제 특정 국가에서 아예 입국 조건으로 딱 요구하는 백신입니다. 확열 백신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게 바로 그 옐로우 카드로 증명해야 한다는 그거군요. 이게 없으면 뭐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 줄여서 ICVP라고도 하고 흔히 옐로우 카드라고 부르죠. 이게 없으면 입국 거부는 물론이고 현지에서 격리되거나 심지어 거기서 강제로 접종을 맞아야 할 수도 있어요. 와, 정말요?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확열이 유행하는 나라가 아닌데도 최근에 확열 유행 국가를 잠깐 거쳐왔거나 방문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입국할 때 옐로우 카드를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유만 해도요? 네. 그래서 여행 루트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러 백신을 맞아야 할 때도 있잖아요. 이걸 뭐 한꺼번에 다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네.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여러 백신을 뭐 같은 날 맞는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효과가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다행이네요. 네. 다만 몇 가지는 좀 주의해야 하는데요. 먹는 장티푸스 백신하고 먹는 콜레라 백신, 이건 서로 최소 8시간 간격을 둬야 하고요. 네. 그리고 확열이나 MMR, 수두 백신처럼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든 소위 생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생백신. 얘네들은 같은 날 맞지 못했다면 최소 4주, 그러니까 28일 간격을 두고 맞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면역 반응이 서로 좀 간섭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생백신 길이는 간격을 둬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인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거의 모든 여행지에서 좀 고려해 볼 만한 백신, 어떤 게 있을까요? A형 간염이 자주 언급되던데요. 네, A형 간염. 이거는 이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는데 여행자들이 정말 흔하게 걸리는 병 중 하나예요. 흔한 병이군요. 네, 특히 위생 수준이 좀 낮은 지역일수록 위험이 크죠. 뭐 젊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여행 전에 한 번만 맞아도 예방 효과가 꽤 좋고요.
한 6개월 뒤에 추가로 맞으면 거의 평생 면역도 가능합니다. 오, 평생이요? 네, 네. 다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한 4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다른 건강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주사를 추가로 맞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비형 간염은 좀 다른가요? 이건 뭐 혈액으로 감염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비형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뭐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라든지 문신, 피어싱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의료 환경이 좀 열악한 곳에서 뭐 시술 받는 것도 주의해야 하죠. 아하. 특히 좀 오래 머무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의료 봉사 가시는 분들, 또 현지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접종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혹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빨리 접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의 백신도 있으니까 상담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백신은 뭐 요즘은 저희 기본처럼 생각하는데 여행 갈 때 특별히 더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여행 중에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병 중에서 가장 흔하게 걸리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아, 정말요? 네. 독감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유행하는 시기가 다 다르고요. 특히 열대 지역은 뭐 1년 내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감기 몸살 정도로 지나가면 다행인데 여행 일정을 완전 망칠 수도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나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게 심하게 중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현지에서 뭐 제대로 된 치료받기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최신 백신으로 접종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좀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폐렴규균이나 RSV 백신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홍역이 다시 유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뭐 공항에서도 옮길 수 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늘고 있고요. 이게 뭐 선진국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좀 떨어진 거나 팬데믹 때문에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긴 거, 이런 게 원인으로 꼽히죠. 홍역은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정말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도 전파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요. 와, 비행기 안에서도요? 네. 그래서 MMR 백신에 2번 다 맞았다는 기록이 없거나 항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출국 전에 꼭 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1957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면역이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면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하죠. 휴, 정말 미리미리 챙겨야 할 게 많네요. 장테푸스는 어떤가요? 이것도 음식 조심해야 하는 병 맞죠? 네, 맞습니다. 장티푸스도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감염되는데요. 특히 남아시아, 인도 같은 지역 여행 가실 때 위험이 좀 커요. 아, 남아시아. 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도 주의해야 하고요. 아무래도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식사할 때 감염 위험이 높아지죠. 이게 또 최근에 항생제 내성이 자꾸 늘고 있어서 예방이 더 중요해졌어요. 내성 문제까지요? 네, 백신은 주사로 맞는 거랑 캡슐 형태로 먹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행 일정이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백신들이 파라티푸스라고 좀 비슷한 병이 있거든요. 그건 못 막아줘요. 아, 그건 또 다른 거군요. 네.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여행자들이 고려할 만한 백신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좀 특정 지역이나 활동 때문에 필요한 백신들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아까 잠깐 나왔던 황열, 그 옐로 카드 필요한 거요. 이거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황열, 이건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랑 남미 열대 지역에서 유행합니다. 네. 이게 치명률이 꽤 높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나라에서 입국 조건으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 즉 옐로우 카드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유행 지역이 아닌 나라인데도 최근에 유행 지역을 거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걸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이 백신은 아무 데서나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하고 나서 1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한 번 맞으면 평생 유효한 걸로 인정돼요. 오, 평생 유효하다니 그건 다행이네요. 그런데 황열 백신은 좀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생 백신이라서 그런가요? 네, 맞아요. 이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든 생백신이라서 접종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면역력이 아주 심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 예를 들어 특정 질환이 있거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또 흉선 질환 병력이 있는 분, 계란에 아주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맞으면 안 됩니다.
아, 금기 대상이군요. 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나 임신부, 수유부 같은 분들도 접종 전에 의사 선생님이랑 아주 신중하게 상담을 하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아주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 신경계 이상이라든지 내장 침범 질환 같은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여행자에게는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입니다. 거의 사라진 게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쓰던 먹는 소아마비 백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던 약해진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다시 전파력을 갖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걸 백신 유래 소아마비라고 부르는데요. 아, 백신에서 유래된 거요? 네, 이게 일부 지역, 주로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접종률이 낮은 지역들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여행하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의료 봉사 같은 걸 할 계획이시라면 어릴 때 기초 접종을 다 마쳤더라도 성인용 추가 접종 한 번 더 맞는 게 권장됩니다. 아, 추가 접종이요? 네. 그리고 일부 국가는 4주 이상 오래 머무는 경우에 출국하기 전에 접종 증명을 요구하기도 하니까 이건 정말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 뇌염도 모기가 옮기는 병이죠? 아시아 여행 갈 때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던데요? 네, 일본 뇌염도 모기매개 질병이고요. 주로 아시아랑 서태평양 일부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단기 여행객에 걸릴 확률은 사실 매우 낮아요. 100만 명 중 1명 미만 이 정도로 보거든요. 아, 그렇게 낮아요? 네, 위험이 좀 높아지는 경우는 이제 장기간 체류하거나 유행하는 시기에 농촌 지역에서 야외 활동, 특히 저녁 시간대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죠. 모기 깊이가 일단 기본이고요. 그래도 위험도가 좀 높다고 판단되면 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2번 맞는 백신 IXRO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공수병, 그러니까 광견병이요. 해외에서 혹시 동물한테 물릴까 봐 걱정인데 예방접종이 도움이 되나요? 공수병, 이거 정말 무서운 병이죠. 일단 감염되면 거의 100% 사망한다고 봐야 하니까요. 헉, 100%요? 네, 개한테 물리는 경우가 제일 흔하지만 박쥐나 다른 포유동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고요. 특히 동물을 자주 접하게 되는 오지 여행자라든지 아니면 수의사나 동굴 탐험가 같은 특정 직업군 분들은 노출 전 예방 접종이라고 해서 미리 맞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예전보다 접종 횟수도 줄어서 2번만 맞으면 되고요. 미국 기준.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예방 접종을 미리 맞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동물한테 물리거나 하면 반드시 추가 접종, 즉 노출 후 접종을 또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미리 맞아도 또 맞아야 한다고요? 네, 노출 전 접종은 나중에 물렸을 때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주사를 안 맞거나 백신 맞는 횟수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 노출 후 치료를 아예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노출 전 접종 맞았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동물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네. 모든 여행자분들은 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먹이를 주거나 하지 말고 접촉 자체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물리거나 긁혔다면 바로 상처를 깨끗하게 비누랑 물로 잘 씻고 즉시 현지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셔야 하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백신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벌레 물림 자체를 좀 피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죠. 네, 말라리아. 이것도 모기가 옮기는 병인데 원충 감염이죠. 특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는 악성 말라리아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 여행자를 위한 백신은 없어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방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3가지요? 네, 첫째는 당연히 모기 기피입니다.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가 주로 해질녘부터 새벽 사이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긴 옷 입고 DET 성분 들어간 기피제 잘 바르고 필요하면 방충망이나 살충 처리된 모기장 같은 걸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는 예방약 복용인가요? 맞습니다. 화학 예방요법, 즉 말라리아 예방약을 미리 먹는 겁니다. 아하! 근데 이게 지역마다 유행하는 말라리아 종류도 다르고 약에 대한 내성도 달라서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본인한테 맞는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네. 가끔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예방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는 훨씬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 VFR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조기 진단과 치료예요. 말라리아 유행 지역을 다녀온 후에 열이 나면
즉시 혹시 말라리아? 하고 의심하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100%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말라리아 외에도 뭐 댕기열, 지카, 치쿤구니아 이런 병들도 모기가 옮긴다고 들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모기 말고도 뭐 진드기, 깔따구, 샌드플라이 같은 아주 다양한 벌레들이 병을 옮기는데요. 댕기열, 치쿤구니아,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일부 질병, 뭐 일본 뇌염이나 황열, 진드기 뇌염 같은 건 백신이 있지만 아직 백신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최근에 댕기열이나 치kun구니아 백신이 개발되긴 했지만 아직 뭐 사용이 좀 제한적이거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직은 좀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벌레에 물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라리아 모기는 주로 밤에 활동하지만 댕기열이나 지카 옮기는 모기는 또 낮에 활동하거든요. 아, 낮에도요? 네. 그러니까 낮 시간에도 방심하지 말고 기피제 잘 바르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벌레 퇴치가 진짜 중요하네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일 텐데요. 바로 여행자 설사로 넘어가 보죠. 이거 정말 그렇게 흔한가요? 네, 어마어마하게 흔합니다. 뭐 유행지나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많게는 여행자의 70%까지도 경험한다고 해요. 70%요? 와, 네, 대부분은 세균, 뭐 대장균이나 캄필로박터 같은 세균 감염이 원인이고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끓이고 익히고 껍질 벗기거나 아니면 잊어라. 끓여고 익히고 껍질 벗기거나 아니면 잊어라. 네네, 들어봤어요.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물도 조심해야 하고 얼음도 피해야 하고 길거리 음식도 당연히 위험할 수 있고요. 예방약 같은 건 없나요? 미리 먹는 약이요. 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미리 먹는 거는요. 내성 문제도 있고 부작용 위험도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비스무트 제제, 뭐 펩토비스몰 같은 거 있죠. 그게 일부 예방 효과가 있긴 한데 계속 먹어야 하고 좀 번거로워서 제한적이에요. 결국 가장 좋은 예방법은 철저하게 음식, 물 위생 관리하고 손 자주 씻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래도 설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나요? 아주 심하지 않다면 자가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수분 보충입니다. 탈수를 막아야 하니까요. 깨끗한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걸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증상이 좀 심하다 싶으면 약국에서 파는 경구 수액제, 그거 사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증상에 따라서 약을 쓰는데요. 경증, 그러니까 뭐 좀 불편하긴 해도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라면 지사제, 로페라마이드 성분 약만 써도 괜찮을 수 있어요. 네. 중등도,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다. 이 정도면 지사제랑 항생제를 같이 쓰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중증, 그러니까 아예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특히 피가 섞인 설사, 즉 혈변이 나오면 무조건 중증이거든요. 이럴 때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혈변은 무조건 중증이군요. 항생제는 그럼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이것도 지역별 내성을 좀 봐야 하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지역은 퀴놀론계 항생제 내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다른 계열 항생제를 먼저 쓰는 게 권장됩니다. 네. 하지만 항생제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주로 중증 설사에 쓰는 게 좋아요. 이걸 너무 쉽게 남용하면 우리 몸에 있는 좋은균까지 다 죽여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내성균 확산에 나도 모르게 기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설사가 한 2주 이상 계속된다. 이러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사 대처법까지 잘 알아봤고요. 그 외에 뭐 감염병 말고 또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는 없을까요? 네, 비감염성 위험 유어출할 때 무시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장시간 비행기나 버스 타고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정맥혈전색전증, 흔히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네. 이거 예방하려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좀 걷거나 스트레칭하고 좀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신거나 의사랑 미리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높은 산, 해발 2,500m 이상 되는 곳으로 여행 가실 때는 고산병 예방 상담 받고 필요하면 예방약, 아세타조라마이드 처방받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시차증도 있죠. 이건 뭐 출발 전에 미리 수면 스케줄 좀 조절하고 도착해서 햇빛 노출 잘 관리하고 필요하면 멜라토닌 같은 거 써볼 수 있습니다.
네,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고 교통 시스템도 다르고 또 같은 해방감에 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해외에서 사망 원인 중에 꽤 흔해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꼭 매고 헬멧 없이 오토바이 타는 거 절대 안 되고 좀 상태 안 좋아 보이는 차량은 피하고 이런 안전수칙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놀이 사고나 범죄 피해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하고요. 와, 정말 건강하게 잘 돌아오는 것까지가 여행이네요. 마지막으로요, 특별히 좀 더 주의해야 할 여행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같은 거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여행 전에 주치의 선생님이랑 꼭 상의하셔서 여행 가도 괜찮은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원래 드시던 약이랑 여행 중에 혹시 먹게 될 약, 항생제나 말라리아 약 같은 거랑 서로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네. 면역 저하자분들은 당연히 감염 위험이 더 높고 또 생백신은 맞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생관리나 벌레 물림 방지에 정말 더 신경 쓰셔야 하고요. 네. 임신부의 경우는 여행 시기, 보통 임신 중기가 권장돼요. 여행지 선택, 말라리아나 지카 유행 지역은 피하는 게 좋겠죠. 또 사용할 수 있는 약물, 말라리아 예방약 등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같은 비상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살펴봤네요. 역시 핵심은 개인 맞춤형 준비,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행 전에 내 건강 상태랑 여행 계획을 딱 가지고 전문가랑 꼭 상담하는 게 진짜 첫걸음이겠어요. 정확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에 따라서 필요한 준비는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또 즐거운 여행을 위한 든든한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다음 여행짐 싸실 때 한번 떠올려 볼 만한 질문, 이걸 하나 던져볼까 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의 여행 건강 키트예요. 약이나 구급용품 말고요.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좀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런 비의료적인 무언가가 있나요? 아, 비의료적인 거요? 네. 예를 들면 익숙한 향이 나는 작은 손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차 티백 같은 거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낯선 곳에서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나한테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아이템. 그게 뭘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요? 여행 준비에 또 다른 재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